나이 30 중반이 넘은 저는 인문계 대학 졸업 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친구 덕분에 저도 장사에 발을 들였어요. 원래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10년 전 블로그랑 카페 공동 구매로 돈을 좀 만졌습니다. 옷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후 가방 액세서리로 판로를 넓혔어요.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오픈할 때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업체 직원의 친구였어요. 회사 합격 전에 친구네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뛰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참 인물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 남편이 면바지에 티를 입고 왔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에서 광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호감을 가지다 남편이 저에게 대시를 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재밌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은 자기 나이가 적은 건 아니라며 합격한 직장도 탄탄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매장 근처에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쓸 법한 넓은 평수였고요. 남자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돈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댁에서 뭐 받으면 그만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식만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예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시고 시댁에서 예단을 챙겨주셨고 저도 신랑 예물 해줬고요. 그런데 결혼식에 남편 직장 동료들이 안 왔어요. 남편 말로는 몇 달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청첩장 돌리기 민망하다고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동기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거기 갈 텐데 그렇게 민폐인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뭐 제가 사회생활을 크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뒤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어떤 놈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신입인 자기랑 다른 동기가 뒤집어쓰게 됐다네요. 책임지고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잘 버니까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난 오히려 남편에게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죠. 하지만 그건 나의 교만이었고 그게 제 발등을 찍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공시생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를 주고 제가 남편 뒷바라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에 용돈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대기업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친척분들이 아들이 용돈만 챙겨주냐고 한다면서요. 남편 기죽을까봐 시댁에는 비밀로 한 상태였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출이 큰데 굳이 인건비 감소하면서 매장을 해야 하나, 좀 외곽에 창고 큰 거 장만해서 옮기는 게 나은가 싶은 거였죠. 그래서 매장을 정리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우리 매장 권리금에 조금 보태면 카페 하나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귀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익명 고객 응대에 지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나 술집 같이 다른 업종으로 가게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 정리한 돈에 큰돈 얹어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카페를 인수할까 한다고 하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순수하게 좋아한 것이 아니란 걸 저는 꿈에도 몰랐죠. 카페 집기들을 일부 정리하고 여차저차 하는데 남편이 자꾸 매장에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알바 뽑을 때도 사람 잘 써야 된다고 자기가 알바 좀 해봐서 사람 잘 본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전 매장 매니저를 그대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매니저랑 기싸움을 해서 매니저가 남편과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공부에 집중하고 매장에 나도 안 나가는데 얼굴 비추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공부해보니 나이도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기한테 맡아보라고 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띵했어요. 전혀 그런 내색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매니저 쓰는 거 알고 좀 서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서운했다고 말하는데 좀 멍해졌어요. 당황스럽고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인데 얼마나 좋을 때인가요?
그냥 서운했다니. 남편이 공부하느라 힘든데 내가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매니저를 내보내고 남편이 카페를 맡아서 해보기로 했죠. 남편이 알바를 많이 해봤다더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커피도 잘 뽑고 매장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집과 창고가 카페와 멀어서 남편한테 카페 관리를 일임했어요.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 학생들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도 야가서 자기 스케줄 겹치고 학교에 바쁜 일 생기면 책임감 없게 일 쉽게 그만둬서 또 뽑고 그랬다는 말에 그렇구나. 자꾸 사람이 바뀌어서 힘들겠다. 위로해줬죠. 어쨌든 카페는 잘 됐고 저는 사업을 시작해 외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카페에 들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창고 알아본 동네에 좀 오래된 건물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대신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았기에 전에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해줬던 데다 제 취향이라서 거기에 다시 견적 뽑아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남자친구가 거기 직원이라 알바를 왔던 건데 저는 남자친구 연락처는 안 가지고 있었고 거기 사장님도 파워블로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기가 시공은 직원들이 하는데 견적은 사장님이 직접 와서 한 번은 보는 곳인데 선생님이 와서 견적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다면서 남편이 잘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표정을 고치니까 한숨 쉬면서 남자친구가 입을 털더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회사 일을 자기 친구와 해봤는데 매장 사장이 알부자라고 했더니 작정하고 들이대서 결혼했다고 지금은 카페 사장 노릇한다고 제 남편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 제가 걱정되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장님 표정을 보니 이거 말고 더 있구나 싶었고 나한테 슬쩍 흘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잘 지낸다고 걱정 마시라고 원래 부부 일은 남들이 모르는 거라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작정하고 꼬시려고 한 게 맞았고요. 황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쇼였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듬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쳐줬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매달리더군요. 자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날 너무 사랑한다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정말 속아서 결혼했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정말 이혼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인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랫배가 뭉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혈을 하고 응급실을 갔더니 임신인 걸 알게 되고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대요. 웃기죠. 남편이 사기꾼인 거 알았는데 좀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애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카페는 꽤 잘 운영해서 꼬박꼬박 자기 급여 빼고 저한테 입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용서했는데 결국 유산을 했으니 막상 아기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매일 추운데 새벽 시장 간다고 나가는데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핫팩이랑 약초 끓인 거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소소한 것에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헤어질 거 아니면 언제까지 그 일로 남편을 원망할 건가 싶었죠. 이후로 세종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오피스텔을 팔려고 했고요. 남편이 지금 고점인 것 같아서 더 오른다고 말리더군요. 그래서 월세를 받기로 하고 나왔어요. 또 좀 생략하고 말해주면 남편은 매장 알바랑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새 건물을 마련하고 하면서 집에 더 잘 안 들어갔고 제가 하는 일은 즉흥적인 스케줄이 잘 없어요. 공장 가는 날이 있고 창고로 나가는 날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그렇지 꽤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부부니까 서로 워낙 퇴근한다 그런 거 메시지 자주 보내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날이 많았죠.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나를 남편이 실어다 주면 나머지 시간에 안심하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오피스텔 팔지 말라고 하더니 그동안에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여자한테 말은 했는데 제 살림이 있으니까 집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내연녀에겐 어머니가 자주 와 계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자 오피스텔 전세 끝났는데 월세로 돌릴 거라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 너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가 월세 내줄게 하며 마치 그 여자한테 집을 주는 것처럼 완전 생색을 다 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젊은 아가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약해달라고 오케이만 했죠. 초반에 매장 알바 자주 바뀌고 한 것도 제가 사장인 걸 아는 직원이 있으면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꼬투리 잡아서 자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내연녀는 매장에 알바로 제일 오래 있었다네요. 카페 사장 마누라 자리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알바들이 다 내연녀와 사장이 결혼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요. 내연녀의 말은 우리 남편이 내연녀를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대요. 유부남인 거 들키고 나서도 이혼하고 싶은데 못생긴 게 집착은 심해서 자기를 안 놔준다고 했답니다.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건 너라고 좀만 기다려 달랬다고 하는 얘기를 다 녹음했고 저는 내연녀한테 알았다고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어요. 너가 남편 불러달라고 너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요. 사람이 한 번 발등 찍힐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 원래 걔는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도끼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연녀가 남편을 부르니까 좋다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혼 서류를 들고 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일어날 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쨌든 내연녀 옆에 앉아서 도장 찍으라고 서류를 내밀었더니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못하대요. 저는 도장 찍는 거 재빨리 서류 챙겨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연녀를 밀치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차 타고 갔고요. 그 이후로 이혼 못한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에 찾아오더군요. 저는 카페 매장을 부동산에 내다 팔아버렸고 회사는 신혼여행 때 말곤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기 가졌을 때도 이틀 쉬고 바로 나갔는데 3주 넘게 못 나갔어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면 시댁이 너가 한 짓 다 까발리고 소송 가면 위자료 청구할 거란 말에 같이 법원 가주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하면서 느낀 건데 숙려기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소장 쓰는 게 쉽나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쓰느라 생략한 부분이 많지만 남자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열흘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나이는 27살이고 예비 신랑은 32살이에요. 저는 고졸이고요. 그냥 작은 회사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쯤에 친구가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했는데 그게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 정도? 월 매출이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익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제 나이에 이 정도면 많은 편이긴 하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비 신랑은 옷을 떼어오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사귄 건 지금까지 1년 정도예요. 이래저래 자주 보고 하다 보니 결혼까지 할 사이로 발전을 해서 만난 지 1년 정도 만에 상견례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 준비 전부 다 끝냈어요. 집 장만 등 예물, 혼수 별탈 없이 서로 반씩 잘 해결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제가 좀 더 썼어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와 교제 3개월 만에 부모님께 인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인사를 드리고 종종 찾아뵙고 기념일 같은 날에도 몇 번 얼굴을 뵙고 지냈어요. 처음에 두어 번 정도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셨는데 3번 정도 만났을 때부터인가 저희 집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냐, 연세 등 제 동생과 오빠 일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결혼 생각은 있었으니 뭐 그 정도야 물으실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만나니 점점 물으시는 질문의 수위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 배경은 솔직히
저희 집 정말 가난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제가 일해서 다 하고 시집 가려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지금은 그냥 작은 슈퍼하십니다. 어머니도 이 일 저 일 청소일 안 가리시고 항상 하시다가 2년 전쯤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주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쇼핑몰이 잘 되었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해드렸어요. 쇼핑몰 하면서도 많이 번다고 해서 절대 낭비하지 않고 1,500만 원 버는 것 중 1,300만 원 정도는 모두 모았을 정도면 정말 절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싶지만 아직 제 능력으로 역부족이고 해서 지방에 조금 큰 평수로 전세 일단 해드리고 돈 차곡차곡 더 모아서 좋은 아파트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엄청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 집 사드리고 시집 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 모아서 취직하고 싶다고 하니 남자친구는 결혼해서도 너 어차피 쇼핑몰 계속 할 거고 그 이후에 네가 번 돈으로 네가 모아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거 전혀 터치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집도 그냥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없었지만 돈을 벌고 시작하고 하니 부모님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에 결혼을 미루고 그랬던 거라 이렇게까지 남자친구가 말해주니 그냥 저도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집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 부모님 직업은 뭐냐, 건강은 어떠한지, 나중에 괜히 우리 아들은 힘든 거 싫으니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해라. 나도 며느리 뒷바라지 안 시킬 거다.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 동생 오빠는 직업이 뭐냐? 애인은 있냐? 너는 쇼핑몰 잘 되냐? 네가 돈 잘 버니 네가 집 사고 혼수 다 해도 되겠다. 농담식으로요. 넌 아직 어리니까 아들 회사 그만두라고 하고 사장 앉혀라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등등 이 밖에도 많지만 다 적기는 너무 힘드네요. 저도 바보 같지만 이때는 그냥 농담이시겠지 뭐 진심이셔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니 그냥 농담이실 거라고 넘겨라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이런 말들을 한꺼번에 하신 건 아니고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이 터진 건 결혼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내고 상견례 하시고 신경 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사들고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고 물으니 아들을 사장으로 앉히는 거 말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농담 아니셨어요? 오빠도 농담일 거라고 어머니가 원래 농담 잘 하신다고 하시던데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응? 농담이라니 너 어른 말이 그렇게 우습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아들 사업 잘 안 되는 거 너도 알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업 잘 안 돼서 돈 못 벌어다 주면 무시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부인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남들도 보기 좋게 남편 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냐. 어차피 가족인데. 그리고 쇼핑몰도 네가 더 투자 많이 했다면서. 그 친구는 그냥 나가라고 해. 투자한 돈 돌려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오빠 어떡해? 라는 눈빛을 보내니 아, 엄마, 안 그래도 땡땡이가 너무 착해서 나한테도 권유를 하더라고. 땡땡이랑 잘 이야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정말 없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다음에 다시 말 나누자고 하고 남자친구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도대체 왜 그러냐.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오빠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정말 진심인 거냐고 하니 나도 생각해봤는데 나 사업 잘 안 되는 거 사실이고 어차피 너랑 나는 결혼하면 부부이고 가족인 건데 그냥 내가 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친구랑 같이 셋이 동업하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오빠 우리 집에 집 사드리는 것도 지금 생각 변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솔직히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전세 얻어 드린 것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말처럼 네가 쇼핑몰 시작할 때도 너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잘 이야기해서 나가라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내려서 헤어지자고 하니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 오밤중에 집에 와서 뭐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다시 받아주고 정말 안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예비 시어머니까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농담이었다 아들이 나 농담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농담이다 잊어버려다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길래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생각 외로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저래 해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무런 찍소리도 안 하긴 합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너무 미치겠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정말 제 돈을 보고 결혼을 하려는 건지 지금 현재는 수입이 2,500만 원 정도지만 계속해서 수입이 오르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돈으로 보이는 걸까요? 추가합니다. 와, 정말 어제는 너무 고민돼서 글만 올려놓고 누가 댓글 달아주고 댓글 10개 달린 거 마지막으로 보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장난 아니네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인 줄 이제 알았네요. 댓글이 정말 너무 많아서 하나씩 읽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댓글만 읽어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9일 남았는데 결혼식 없게 되면 창피해서 어떡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돈 벌고 그런다는 핑계로 지금 남자친구가 두 번째 연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직까지도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제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긴만을 바랄 뿐입니다. 댓글 읽어보고 예비 신랑에게 문자를 했어요. 이 결혼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다녀와서 또 남길게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 쓸 정신도 없는데 저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댓글 달아주신 500여 명 분들께 죄송해서라도 댓글을 남깁니다. 아까는 남자친구가 문자 보내놓고 바로 집 앞이라고 하길래 바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집 사주기로 한 거 터치 안 하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었냐. 그리고 사장자리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가족이 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같이 사업하면 좋겠다고 단순한 생각이었고 그런데 자기도 사람인지라 돈을 잘 번다는 걸 알고 솔직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속물이 잠시 되었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렸던 것뿐인데 그날 엄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놀랐다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엄마 안 그래도 땡땡이랑 잘 상의할 거야 라는 말은 왜 했냐고 했더니 미쳤었답니다. 자기로 모른다네요. 무조건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를 합니다. 한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지하게 다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말 진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 집으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댓글들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도저히 제 선에서는 안 끝날 것 같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여기에 제가 썼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모두요. 부모님 두 분 다 우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되었냐면서 엄청 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릴 적부터 저희 삼남만 키우시니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운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되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양심적으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저도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졸업 이후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게 꿈이었고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쇼핑몰 한 게 잘 됐을 뿐이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아요. 부모님 전세 얻어드리고 동생한테 뭐 해주고 이제 막 적금 넣고 있고 결혼 자금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럴까요? 앞으로 잘 될 거 그게 그렇게 눈독 들여질까요? 미치겠습니다. 저 정말 결혼 안 할 겁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는 바보같이 80%밖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알아서 앞으로 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결정에 100% 따를 거예요. 부모님 내일 그 집으로 찾아가신다는 거 겨우겨우 말렸네요. 제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정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추가 후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열받고 짜증나고 하셨던 분들 잠깐이나마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님들의 글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바보같이 결혼하려고 했었을 테니까요. 정말 많은 생각 끝에 결국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댓글들 보고 많은 고민 끝에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괴롭게 사느니 이 한 번의 선택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힘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 도장 찍는 것보다는 조금 창피해도 결혼식 전에 엎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되네요. 창업을 같이 한 친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결혼하자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안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안 것이 천운이라 생각되네요. 여러분 말대로 생은 정말 길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 부모님 집은커녕 친구까지 잃게 생겼네요. 제 돈 말고 저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록 노력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정 끝까지 지키고 바보처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인 28살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한 이유는 글 쓰는 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헛헛하고 먹먹한 마음에 토커님들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현재 제 상황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을 풀어놓자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넋두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보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언론사에서 일한 지 3년 차였고 그 친구는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 대기업 인턴 연수에 붙기 전까지 소소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치여 잘 연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했고 초반에는 저도 연락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취재하고 글쓰고 마감에 넘기고 녹화하고 보고서 쓰고 정신없는 삶이라는 핑계를 댔던 것도 사실이고 남자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길 바란 욕심과 억지를 부린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출근한다, 야근한다, 퇴근한다 정도의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잦은 야근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선배들, 친구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야근 많이 하는 회사는 처음이라고 이상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느 날 취재 접대 자리가 늦게 끝나 12시에 힐튼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하자 이때까지 거기서 뭐 한 거냐, 이 시간까지 늙은 상사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니 술집 여자 같다 라더군요. 호텔이라고 하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호텔이 이상한 장소로 이용되는 것보단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3년 차지 팀에 신입이 들어오지 않아 말단입니다. 끝자리에 동기들과 앉아있으면 저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 옆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며 상사분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만 못하는 건가요? 본인이 취업하면 절대 안 그럴 거라더군요. 회식 중에도 꼭꼭 연락할 거라 다짐을 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술집 여자 같다는 말에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학생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지, 너도 취업하면 날 이해하게 되겠지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 친구 대학생 할 때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본 친구였기에 넌 그저 사회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일 뿐, 단지 때묻지 않은 것일 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편협할 것이라 여기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그 친구가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100% 전환되는 대기업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면이 선다고 해주고 싶은, 사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이런저런 비싼 선물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기기에 정 그러면 속옷이나 사줘 하고 말았습니다. 에블린에서 속옷 세트 사야 5, 6만원 남짓이니까요. 그리고 전 선물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끝나고 꽤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자 갑자기 돈덩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절반은 어머님을 드리고 일부는 2학기 등록금에 보태고 할머니, 할아버지 4분 선물에 사촌 동생은 할머니 세탁기를 바꿔드렸다는데 자긴 뭘 해야 하는지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느니 치사하고 웃긴 육감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감이 왔습니다. 아, 선물 사주기가 싫은가 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무의식의 발로였는지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건지 월급 턱이라며 밥 한 끼 사주고선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리고선 친구들한테 월급턱으로 20, 30만원씩 술값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얻어만 먹은 것도 미안했을 테니 내고 싶었겠죠. 본인이 여름 내내 힘들게 번 돈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하며 내색 않고 지내다 그냥 그렇게 서운한 감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이지만 비슷한 감정선으로 연결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 친구는 취업을 위해 매진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때 당장의 기분이 아닌 먼 곳을, 먼 시간을 바라보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바르게 끌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치는 마음과 몸과 마음의 피로회복제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름에 취업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친구가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에 전원 합격하더군요. 그 또한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더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잘해서 붙었겠지만 너 덕분이라며 항상 힘이 되게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단 말에 뭉클했었지요. 1월부터 2주간 연수를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바쁜 것과는 별개입니다. 바빠서 못 보내는 것과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멀어진 듯한 그러다 설이 지나고 나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가지자 문자가 오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애써 구운 케이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무색해져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만나서 그 친구 마음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했다더군요. 취업을 하고 나니 주위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 자꾸 묻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전 아니라더군요. 확신이 안 선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종교도 안 맞고 정치적 성향도 안 맞아서 결혼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미안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져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짜증이 나더랍니다. 다 술 먹고 연락 안 되고 굳이 괜찮다는데도 본인이 우겨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등등의 이유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듣는 게 반복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다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투정이었는데 그 친구는 오해해서 듣는다고 느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다. 이래서 서운하다. 자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해주길 원해라고 얘기하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아팠어서. 그리고 그 친구 집이 독실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전 천주교이고요. 작은아버지 중에 목사가 계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장로라고 하더군요. 지독한 개신교 신자인 할머니가 널 받아줄까 걱정이랍니다. 이 부분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1,000만원, 2,000만원 내시는 건 보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제 정치적 성향도 보수파인 자기네 집에서 부딪힐 거랍니다.
하지만 아직 절 좋아한답니다. 너만큼 자길 좋아해줄 사람도, 너처럼 경제관념 바른 사람도, 너처럼 개념 있는 사람도, 너처럼 조건 좋은 사람도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으로 교육받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이 너에게 든 생각에 전가가 된 것일 수도 있답니다. 자신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여름 비슷한 문제로 부딪혔을 때 난 일찍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사람과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달라. 아직 넌 학생이라 이 모든 게 부담스러우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그 말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본인의 진로가 정해지고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저에게 이런 이별을 통보한다는 것이 너무나 몸서리 쳐지게 아팠습니다. 정말 죽도록 배신감이 들더군요. 조건 좋은 선자리, 소개팅 자리 전부 내팽개치며 그 아이만 바라보았던 제가 한심했고 부담 주지 않으려 일부러 떡볶이, 회장국이나 찾아 먹던 제가 바보 같았고 비싼 밥집은 쳐다도 안 보던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게 자길 배려하는 건 줄 모르고 그냥 얘는 비싸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마마보이 같다 생각했지만 엄마와 사이가 좋은 것 뿐이라 좋게 생각한 제 자신도 바보 같았고 취업하고 나서 기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이 드는 건 헤어져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 마음이 힘든 것이 두려워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일단 결혼 생각은 미뤄두고 지금 서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만나자는 그 친구의 말에 동의는 했으나 이제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언니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게 따끔한 조언 한마디 남겨주세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결정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동생을 위해서요. 추가합니다. 저 어떡해요? 댓글에 중독됐나 봐요. 일도 안 하고 왜 이러죠? 당연히 그 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그 모습이 안쓰러워 조언해주는 식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저의 싫은 소리가 나중에서야 어느 순간 그 친구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후회할 수 있도록요. 이런 식의 소통도 정말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네요. 기분이 상쾌합니다. 댓글들 정말 감사히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안과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댓글들을 보며 힘난다는 말들이 이 정도의 힘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또 어제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생각 없이 쭉 써내려간 글인지라 어떤 분께서 알려주신 맞춤법 틀린 것도 보았습니다. 띄어쓰기도 정말 엉망이네요. 부끄럽습니다. 후기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룻밤 새에 댓글로 힘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저와 같은 상황이었거나 현재 진행형이거나 또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제 깨달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이 되고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몰랐던 세상도 있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친구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면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1대 100을 보아도 100인의 답에서 절대 다수가 말하는 것들이 항상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급하게 소개팅이 아닌 소개팅을 했습니다. 세상에 반항도 좀 해보고 싶었고 일탈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수준에서요. 찌질거리고 있는 거 못 봐주겠다며 급하게 선배가 소개팅을 시켜주더군요. 많이 배운 분이고 많이 성공하신 분이고 많이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이시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단박에 아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좀 더 활짝 웃고 있지 못했나 봅니다.
인생 선배로서 멘토 같은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족이 기네요. 이쯤에서 각설하고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묻더군요. 맛없는 사과부터 맛있는 사과까지 총 10개가 있다. 단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다. 아무개 씨는 무엇부터 먹겠느냐? 라고요. 전 당연히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맛없는 쪽부터 먹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뒤통수 맞기 쉽고 세상을 시히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맛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당신은 열흘 동안 매일매일 그 중에 가장 맛없는 사과만 먹게 될 거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가장 맛있는 사과가 열흘 뒤에도 가장 맛있는 사과일 보장은 없다고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에 관련된 유명한 이론이라던데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절 배신한 그 친구는 그 당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1년 뒤쯤 맛있어질 법한 사과였지요. 100% 저만의 판단 아래에서요. 뒤통수 한번 맞고 나니 주위에서 진심으로 해주었던 충고가 이제야 귀에 들어옵니다. 너무 작은 그릇이라고, 널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충고들을 왜 귓등으로만 안 들었는지 그저 곱디고 온 사람이라 생각했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하룻밤새 사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오전 나절부터 댓글들을 읽어보며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은 헤어지자고 안 하렵니다. 예쁜 원피스도 사고 머리도 좀 새로 하고 구두도 사고 메이크업도 받고 주말쯤 고이 지려밟고 떠나야겠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할까 하다가 싫은 소리도 좀 할 작정입니다. 그깟 대기업 3년 전 저도 메이저 언론사 등에 업고 내 세상 같다 천방지축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썩고 굴러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회사 기물 취급당할 뿐이라는 것을요. 차마 범접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 무한하다는 것을요. 그 친구에게 어떤 댓글님 글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네가 죽자 사자 번 돈 자기 돈같이 생각하는 여자 만나서 등골 빨려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한창 굶주려 있다 이제 사회적 지위 돈 좀 만지니 눈이 희둥그레지나 본데 이제 고작 한 달 다닌 수습 주제에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이미 난 너보다 3, 4년은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앞으로 달아주실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세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샘 추위를 시작하는지 다시 추워지고 있네요. 오늘 제가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처럼 힘들어서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글로나마 제게 큰 힘을 주신 분들께 기억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잘 지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 이후 많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멋있는 척, 쿨한 척 토커님들께 지려밟고 오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그 친구와 생각보다 깨끗하고 고고하게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었고 그 말마저 참아 넘기기엔 제 아량이 태산처럼 높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모진 세월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세상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며 경건하게 두 딸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두 딸이 모두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야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 받기 싫다, 부담되기 싫다, 내가 가진 이 집 모기지론으로 쓰며 살 테니 엄마 거둘 걱정 말아라, 유산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빚 또한 없을 것이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너와 결혼하고 난 뒤 혼자 계실 너희 어머니가 걸린다라고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냐, 혹여 우리 엄마가 부담되는 것이냐, 그래서 너가 모셔줄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건 본인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랍니다. 모셔달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엄마 신경 써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귀기 전 그 친구가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안 그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너 마음에 걸린다면 난 순순히 물러나겠다. 이런 거 숨겼다가 나중에 큰일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예의이다. 진지하게 고민해라 라고요. 본인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군요. 그리고 던진 그 폭탄 같던 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상처이자 트라우마를 아주 대차게 건드리는 그 아이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거나 아예 없는 사람 만나라. 지금까지 우리 엄마 혼자 살 걱정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냐.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니 막말하지 말라더군요. 대체 무엇이 막말이냐 물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 만나라는 게 막말이냐? 어찌 그것이 막말이 될 수 있느냐? 부모 없는 사람이 죄인이더냐? 부모 없는 것은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그런 편견이 나 같은 혹은 홀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멍들게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만두자 라고 이런 놈을 좋아했던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인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치니 그만두자더군요. 오해해서 듣는 제가 너무 힘들답니다. 자긴 정말 그저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뿐이라고 하더군요. 너와의 결혼을 생각해보니 성격도 종교도 정치적 성향도 맞지 않아 힘들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실 것도 걸린다 해서 그 말을 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라고 들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의도한 10마디 말의 의미 중 3마디 이상을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무조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표현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보는 것이 성숙한 인격체가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 친구가 진정 우리 엄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한들, 내 자격지심에 곡해해서 들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아픈 곳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젠 정말 그 친구에게 조그마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 얘기를 해주셨던 분과는 아쉽게도 인연이 오래 닿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분 또한 당장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신 듯하여 그저 언젠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좋은 인맥이 되어주자 라는 결론하에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 연애 중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다른 모습에 반하여 지금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이렇게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일 뿐더러 사력있고 배력있고 존중할 줄 아는 하지만 대범하고 올곧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진정 신이 있다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고요. 속물이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외향적인 조건 하나로 등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단지 키가 좀 작을 뿐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의 마음씨에 반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던 사소한 순간을 말씀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그분께서 많이 어렵지 않은 레시피에 초코 쿠키와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정말 좋아해서 유일한 취미입니다. 바쁜데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정말 이런 걸 받기 위해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게도 맛있는 초콜릿을 건네시기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자가 오더군요. 연구실 식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아껴두고 싶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가장 아끼는 후배들만 나누어 주었다고 다들 능력자라고 칭찬해주기에 조금 으쓱했다 하고요.
신나하시는 모습에 저도 몹시 뿌듯하여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땡땡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잃어가던 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를 테지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에겐 그간 아팠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그런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분의 심성이 참으로 선해 보였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도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지요. 토커님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예전 그 친구에게서 허덕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픈 마음 다 잊으시고 무탈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모두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주 나중엔 즐거운 결혼 소식으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아, 정말 글쓴이 언니 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었는데요. 언니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정말 소중한 인연 만나셨다는 글 읽고 정말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사과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항상 싱그러운 사과들이 언니 곁에 있기를 바랄게요. 오래 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